자, 교재 12페이지. 자, 중개대상 물에 관한 내용, 중개대상 권리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논리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라고 하는 거래 당사자 간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할 수 있는 거, 소위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에 한정하고요. 두 번째,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한도까지만 어떻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중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법정 중개 보수 한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리 뼈대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중개 대상물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도 겸업이란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해서 자, 중개 대상물이 뭐냐부터 가야 되는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자 바로 부동산의 정의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중개 대상물도 일단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래서 정착물에는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부합 얘기를 설명하면서 수목이나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소유권에 분리가 되면 어떻다? 바로 부동산에 해당이 되게 된다.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중개가 가능하다. 뼈대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다시 부동산 하게 되면 다시 토지에 있는 건물, 토지에 있는 농작물이나 토지에 있는 수목도 뭐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로서 바로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소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안에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등기된 임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소위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16회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문제가 구성이 됐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없고 그냥 나무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건물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나무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의 일부이고 등기된 임목이 되면 소위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공장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토지 있겠고요, 건물이 있을 테고요. 그 안에 비싼 기계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 외에 그 기계까지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을 공장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물을 캐기 위해서 구멍도 파야 될 테고 기계도 있을 테고 이런 광업권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해서 매매도 하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광업재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 얘기를 할 때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이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부를 거의 하진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게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법에서 토지, 건축물 뭐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양시청 청사 이거 중개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행정지상 같은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 없으면 그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사적 거래가 될 수 없으면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된다. 빨간 토지, 파란 토지, 찢어진 토지, 자,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토지, 무조건 어떻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토지라고 하는 것에, 토지라고 얘기하면 소유권이 주로 이슈가 되겠지만은 이미 앞에서 자, 저당권을 중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토지권은 저당권도 어떻다? 알선할 수 있습니다. 득실 변경 알선할 수 있으면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해서 보통 중개 대상물을 하면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자,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떻다? 중개 대상이 되게 된다. 시험에 나오는 이슈 가볼까요?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자, 대토권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논리 구조가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자, 앞으로 토지를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해서 자, 뭐냐면 신도시 개발 등을 하다 보면 원주민들에 대해서 어디야? 앞으로 대토라고 해서 대신해서 받게 될 토지, 대토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대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왜냐면 그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몇 번지 토지인지 아직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대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대토권이라는 것은 뭐야? 중개 대상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재산인 토지, 행정재산인 건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적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자, 부동산 등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만 중개 대상물로 해석한다. 대토권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행정재산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재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자, 대토권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 개인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법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대토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경업할 수 있으니까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토권 사고 파는 것을 알선하게 되면 보수 받는데 어떻다? 제약이 없다라고 할 거. 이런 의미가 될 테고 행정재산은 애초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외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개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이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요, 민법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한번 나오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20년 이상 산소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이 분묘기지권은요, 있는 그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사고 팔고 하거나 또는 할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산소 설치해서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같이 모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개념 자체가 있는 그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소위 이름하여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행정재산, 분묘기지권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한편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이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분양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을 때,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때 청약해서 당첨되면 몇 동 몇 호까지 특정이 돼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분양권.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특정 가능한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특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다? 중개 대상 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고요. 바로 비교해서 지금 살붙일게 이거죠. 건축물에 관한 권리 아까 설명드린 거죠. 건축물의 소유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저당권도 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슈는 분양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비교해서 입주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좀 공법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입주권이라는 개념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얘기해요. 자, 정비법에서는요. 듣고 이건 버리시는 거예요. 써서도 안 돼.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자,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의 절차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절차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설 계획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받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획,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있다는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한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관리처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있고 나서 중간에 이주하고요. 이때 동호수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에서 추첨되기 전까지의 지위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추첨이 되고 나서 동호수가 확정됐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자, 시점에 관한 문제야 해서 입주권이라는 것은 아직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대토권이 중개 대상 물이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없듯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대상 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 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동호수 추첨이 되기 전 상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 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호수가 특정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분양권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비법에서 논의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분양권의 정의 자체가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었고, 자, 지금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신청이 있으면 분양 예정자로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 물의 범주는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논의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게 되면은, 자, 이제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 미분리 과실. 우리 민법할 때 공부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바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검토할 때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누가 따로 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이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정당한 권원 없이 누군가 내 토지에다 나무를 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땡큐라고 얘기하죠. 왜?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농작물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수확기 이르기 전이라고 전제했을 때 누가 내 땅에다 농작물을 심게 되면 그 감사한 일입니다. 나한테 도움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다? 수확기 전이면 정당 권한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농작물 소유권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즉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를 들죠. 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 도매상한테 수박을 통째로 밭대기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다 또 나무를
자, 전체를 다 나무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땅은 안 팔고. 그런 경우에 이다 플랜카드를 붙이게 된다고 이 나무는 아무개 것이다. 누가 돈 주고 샀다라고 외부에 공시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다시요. 부동산,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었죠. 토지는 뭐니까? 부동산의 일부니까. 건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왜? 부동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 농작물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우리 민법에서 이슈가 되는데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유보의 대상,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지금 민법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든 게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 수목도 일단은 뭐가 된다? 부동산의 일부다. 이것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부합이 돼버리면 토지 소유권의 매매에 따라서 같이 옮겨가는 거고 부합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의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만을 가지고도 다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기업공인중개사가 자 어떻게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누가 명인 방법을 갖춰서 수목이나 농작물에서 아무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붙여놔.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 할 일 없고 심시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걸 딴 사람한테 수박을 통째로 한 번 더 팔 수 있게 기회를 중개를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이론상으로 다 가능하다. 다만 안 할 뿐이지 가능하다. 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나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부동산의 독자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다 중개할 수 있다. 자, 한편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른 것은 이미 토지 소유권과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경작자 것이 된다. 민법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이제 달리 얘기하면 부합물에 대해서는 어떻다?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 것이 되기 때문에 따로의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부합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저런 게 나왔었죠. 민법 공부하실 때는 토사라든가 암석 이런 것들을 부합물로 얘기하죠. 학개론 할 때도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토사, 암석, 부거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외울 게 세차장 구조물, 원래 용어는 겁나 긴 세차장 구조물, 엄청나게 복잡스러운 세차장 구조물인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땅 자체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세차장 구조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것만의 독자적인 중개라고 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이런 거 있었죠? 바로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에 비교해서 시험에 한 가지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선박이라고 하는 거,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빨간 선박, 파란 선박, 범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할 수 있어. 선박은 모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공인중개사가 선박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도 있어요. 겸업이라는 범주에서 일반적인 기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걸리지 않는다. 바로 자 법정 중개부서 상한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걸 절대 중개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면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연히 항공기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8년간 문제에서는 선박을 위주로 간간히 구성이 되고 있다. 자, 이 정도가 소위 부동산하고요, 준부동산까지 보셨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자, 동산이라든가 무채재산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동산은 중개 대상물의 범죄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것도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금
뭐 부동산 외의 권리에서 자 동산이라고 하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따로의 중개업자가 중개를 설령 한 매매를 중개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겸업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적용받는 중개 대상물의 범주는 아니다. 좀 어려운 게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동산질권은 저 얘기죠. 자 우리가 전당포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자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한테 설정해 주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경매 청구해서 이걸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가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 갑 소유의 X 시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동산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설정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전당포에서 시계 맡아두고 10만 원 빌려주게 된다.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시계를 처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취득하겠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동산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산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외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부동산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상 노하우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권리금의 정의는 자 바로 점포 유의체 또는 영업상의 이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토지, 건축물, 정착물 또 얼핏 보면 이제 건물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판례에서는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요, 이게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돼. 자, 실무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그런 경우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모퉁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자,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월세 얼마, 이외에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권리금 얼마, 이걸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리금은 나중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다 반환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아서 다음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권리금은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해서 권리금도 자 점포유치 또는 영업상 이점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기업 공인 중개사가 자 상가 매매 등을 중개하면서 권리금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중개하면서 권리금도 같이 중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상가 매매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를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법정 중개보수 한도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권리금을 자 중간에 만약 중개를 했다. 그러면 이건 겸업의 문제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서 권리금 3천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과 권리금 5천을 받았다. 2천 더 받았다 했을 때 그 2천은 내가 다 먹어도 되느냐라고 합의하겠지. 그때는 어떻다고요? 법정 중개보수와 아무 관계없이 그 돈은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그것은 굳이 해석하면 겸업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개 대상물. 1년은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8년 동안 여기서 이제 8문제 나왔었나? 7문제인가가 나왔었네. 자,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면서 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박 조금 어려워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포인트는 뭐야? 건물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건물은 어떻다?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중개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중개 대상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토지하면 그냥 토지하면 눈치채니까 허가, 구역, 내 토지 이렇게 살짝 흔들어 준다고.
빨간 토지, 황토흙 토지 이렇게 흔들어주면 잠깐만 황토흙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건물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그런데 유치권이 행사가 되고 있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이거는 중개 대상물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지 말라고 로댕이 죽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좀 가능하면 단순하게 접근하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를 하고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상상의 나래가 펴지면서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라든가 건물에 일정한 공적 제한이나 사적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공적 제한은 무조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바로 대표적이야. 대한민국 토지는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내 멋대로 건물 지어올 수 없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조례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용도 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도 어떻다? 당연히 사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또 요 근래 나왔던 것 중에 허가 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자를 따로 공부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 반단 전자에서 토지거래 가능하거든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든 밖의 토지든,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는 게 공적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적거래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당연히 문제 안 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웠던 질문 해서 공적 제한, 사적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적 거래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 정도고요. 두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한 게 개업 공인중개사 두 개가 있었어. 공통적인 요소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은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자연인이면서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설 등록을 하면 그걸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편 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어렵다고 보통 개공하면 맨날 개인만 생각해. 자격증 따가지고 개설 등록하시는 그 중개업소 사장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요건에서 뭐가 될 수다? 바로 법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주는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 가볼까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편 되죠. 앞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뭐가 되느냐?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했을 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만 끊어보면 되게 간단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각종 시험을 보실 때 모든 과목을 불문하고 뒤 보는 게 제일 포인트야. 뒤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원래 중개 대상물에는 대토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내는 게 하나의 패턴에서 하여튼 뒤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 정도. 2번 지문 공용표 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드리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지금 행정재산, 안양시청 청사, 서울시청 청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적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행정재산이라 부르게 되는데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오른편. 3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다. 4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소리,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몇 동 몇 호인지 특정이 되지 전이니까. 해서 요 정도. 오른쪽 페이지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는 임목,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앞에서 이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게 민법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가운데서 특정할 수 있고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 어떻다? 바로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할 수 없는 대토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바로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사모지 분묘기지권이나 행정재산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교재 13페이지 하단 문제 볼까요? 23회 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끄트머리에 뭐 나와 있어? 대토권 나와 있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돼서 동호수가 특정된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분양권, 이건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끄트머리 입주권 나와 있죠? 입주권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네 번째, 임모, 광업재단 등은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되게 된다. 그래서 대토권, 입주권 두 개가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네요.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어떻다?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서 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요. 기억번 뒤만 보는 거야. 3방 나와 있죠? 중개대상물 아니죠. 니은번 겁나 길었던 그 유명한 부합되는 거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부합되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팔 때 같이 따로 사는 건 별개 문제로 세차장 구조물만 바로 중개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할 거. 디귿번 끄트머리 무형의 재산적 가치 나와 있죠?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다. 리을번 끄트머리 대토권 나와 있죠?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뭔가를 좀 느끼셔야 돼. 지문 앞에 겁나 길게 설명하고 외웠던 것들 살짝 뒤에 마지막에 깔아줘요. 그래서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은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수도 안 해요. 실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볼 때 계속해서 뒤만 살살 보는 거야. 그럼 문제가 겁나 쉽게 풀려요. 근데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워. 이게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끝날 것도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답을 잘 찍자. 답 전부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3번 문제예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보니까 기억번 끄트머리 특정의 건물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게 소위 이름하여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얘기고 분양 대상자가 특정이 됐으니까 분양권에 해당되는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니은번 끄트머리 보니까 건물의 비품 이건 동산에 불과하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디귿번 끄트머리 무형물 나와 있죠. 야 대박이다. 뒤만 슬슬 보면 눈치 다 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개 대상물 아니다. 니을번 대토권 나와 있죠. 인생 참 쉽다. 뒤만 살살 끌어가면 문제 풀기가 얼마나 편해. 기억 하나만 중개대상물이 될 테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풀면 잘 풀린다고요. 근데 이걸 꼼꼼히 읽으시게 되면은 오히려 머리가 회로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돼.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아는 것보다 지금 이제 30회도 문제 너무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쉬운 거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중개대상물에 해당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특정 나와 있죠. 뒤에 이게 이제 분양권이죠. 약간 표현들을 달리하는데 이건 어렵지 않고요. 니은번 끄트머리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나와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나와 있죠. 앞을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앞을 보니까 인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등기된 인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토지 정착물 중에서 특정할 수 있고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어떻다? 중개대상물. 이것도 니은번도 뒤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렇게 풀면 잘 풀린다고. 근데 인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럼 이제 점점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서 이건 중개대상물이고요. 디귿번 세차장 나와 있죠?
세차장 나와 있죠?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토지 나와 있죠? 중개대상물 맞죠? 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금방 풀려. 근데 이걸 꼼꼼히 읽으실수록 니은번도 어렵고 리을번도 마음이 막 싱숭거려. 아씨, 그냥 왜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나오겠다. 뭐 투기과일지구 지정, 조정대상 지역 내 토지 이런 거 깔아놓게 되면 가슴이 막 잠깐 조정대상지역이 뭐지? 뭘 눈가를 그냥 확 그냥 토지, 건물 이렇게 심플하게 가시면은 내용이 어려울수록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시험에다 공포가 있다 보니까 꼼꼼히 봐요. 그러다가 허가구역이 뭐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중개대상물 아니고 나머지는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게 뒤만 싹싹 끊어가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볼수록 어떻다 꼬이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를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포인트만 계속 몇 개만 이렇게 외워 가시다 보면은 훨씬 제한된 시간 안에 훨씬 더 암기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복잡스러운 걸 생각 안 하니까. 단답형으로 딱딱 끊어가시니까. 자, 근데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일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채굴의 광물. 좀 어렵습니다. 미채굴의 광물은 다시 갑시다. 자, 중개 대상물은 뭐가 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준부동산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개 대상물. 자, 부동산이나 준부동산 중에서 특정 가능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 대상물.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은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건 사적 거래가 안 돼요. 자, 국가 자산입니다. 국가 거라고. 내 토지 200m 밑에 석유가 금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캘 수는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럼 국가 겁니다. 나중에 광업권이라는 걸 따로 특허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고. 다시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채굴의 광물은 개인의 부합물이 아니야. 개인 토지 부합물의 소유에 귀속이 안 된다고. 그건 따로의 국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온천수. 이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온천수. 땅 밑에 50m 밑에 온천수가 지나간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굳이 해석하더라도 부합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독자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자, 다시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 가장 중심이야. 준부동산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만 어떻다. 이게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된다. 그래서 굳이 온천수는 부합으로 볼 수도 있고 워낙 깊이 들어가면 부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채권 당연히 부동산이랑 아무 관련 없죠.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이나 준부동산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점유라고 하는 이것도 부동산이나 준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부르게 되게 될 텐데 이건 부동산이나 준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해서 이 문제가 30회 때 제일 어렵게 나왔어.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자, 이게 아주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엽기적인 문제가 나오면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확률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돼. 보통 수험생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엽기적인 게 나오면 엽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공부량이 너무 늘어서 개판돼 버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 공부를 하실 때 이 주제에서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90%만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상한 질문 나왔을 때 망할 놈 새끼들 그냥 10%를 갖고 냈구나. 이 정도로 이걸 흘려들이셔야 되지. 이걸 꼼꼼히 봐버리면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90%다라고 하고 이것도 공부할 때도 딱딱딱 끊어서 외우시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고 그러면 시험 볼 때 겁이 안 나. 시험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포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죽어. 시험 떨어진다고 죽지 않아. 근데 시험 보러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슴이 얼마나 들어갈 때부터 벌렁벌렁 걸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볼까? 예, 정신병이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안 바라봐, 자기를. 본질은 뭐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한테.
내가 뒤졌다 한들 누가 오긴 하냐고. 올 사람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돈 받으러 이렇게 채권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채권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다시 기본적으로 아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또 살아가면서 겁나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겁나 신경을 써. 그래서 여자분들은 꽃단장하고 막 기어 나오잖아. 아무 관심 없어 사람들은 본인한테. 자 그래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업무를 꾸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꼬여버려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는 찍어서 날린다 이렇게 가시고 중개사법도 그런 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70점에서 75점이 맥시멈이야. 이론상 70점에서 75점이 맥시멈이라고. 공부깨는 해봤자 70에서 75밖에 안 나와. 더 노력하면 어떻게 돼? 상태가 심각해져. 아니 사람들이 머리를 짱구를 굴린다고. 자 제일 웃기는 사람이 중개사법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한 90점을 목표로 한다. 웃기고 자빠져 있네요, 그런 걸. 왜냐면, 제가 이거 한 7년, 8년째 공부했거든요, 전 과목을. 그러면 제가 아마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할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 보면, 시험 보러 갈 사람 중, 6과목 치면은. 아니, 그 비웃는 눈빛 아니고요, 확률상. 확률상. 7년 동안 이것만 계속 외기를 모았는데, 확률상 제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찍는 거 제외하고. 찍어서 맞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개사법에서 90점 100% 보장 못해요, 솔직히. 쉽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거든. 시험 좀 얼마나 당황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운 과목은 사실은 한 20년 강의했던 공법이야. 그건 85점 이상을 목표로 내가 삼아야 돼. 왜? 하도 시험이 개판되니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 못 풀어요, 절대로. 자, 하여튼 중개대상물을 보셨고, 자, 이렇게 문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설 등록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